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앞에 이제 한국의 종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었죠.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이제 사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음양 오행 사상과 풍수 사상, 그다음에 실학 사상, 선도 사상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인들의 어떤 생활 전반에 녹아 있는 이런 사상들이 어떻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음양오행 사상입니다. 음양오행 사상의 의미라는 것은 음양과 오행으로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을 설명하려는 이제 사고방식과 그 사상 체계를 이야기하죠. 음양, 그다음에 오행 이런 걸로 우주 혹은 인간 이것들을 설명해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음양 오행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음양 오행 사상을 만들어내는 의도라는 것은 결국 자연의 리듬을 파악해가지고 그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자연 왜 인간 역시 자연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인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리듬,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순환되고 돌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 역시 거기에 순응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음양오행 사상이 출발을 했던 것이고, 이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것이 한국인의 어떠한 전반적인 사상이라든지 생각 안에, 인식 안에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사물이라는 것이 음과 양으로 나뉘고, 그러한 음과 양은 서로 대립을 하면서도 상호 교감을 통해 가지고 만물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키고 소멸시킨다라고 보는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양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것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립을 하면서도 상호 교감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만물의 모든 탄생, 성장, 소멸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음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음을 변화시키는 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낮, 하늘, 해, 정신, 남자, 삶, 바깥, 오른쪽 이런 것들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양을 받아가지고 만물을 창조하는 정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적인 것이 양이라면 음이라는 것은 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낮의 반대인 밤, 하늘의 반대인 땅, 해의 반대인 달, 정신의 반대인 물질, 남자의 반대인 여자, 삶의 반대인 죽음, 바깥의 반대인 안, 오른쪽의 반대인 왼쪽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음과 양. 그래서 우리가 음양의 조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음양의 조화라는 말을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야, 음양의 조화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음양의 조화라는 겁니다. 이 음양 오행 사상의 근거에 본다면. 왜? 양적인 것은 뭡니까? 음을 변화시키는 동적인 거죠. 그런데 그 양적인 변화시키는 동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적인 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녀의 관계라는 걸 놓고 봐도 남자의 어떠한 양적인 것과 여자의 음적인 것이 만나가지고 결국 새로운 탄생 아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음양의 결합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고 전혀 호응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대립된 관계이지만 상호 교감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진다라고 한국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이 있게 되는 거고요. 어,
나무에도 암수가 있고 수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암과 수로 구분하고 음과 양으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오행이 있죠. 오행이라는 것은 5가지 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라는 것이 5가지 법칙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이라는 거, 행한다는 것은 그 기운을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순환,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이 오행의 법칙에 의해서 상호 상생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상극을 통해서 길융화복, 길하고 융하고 화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음양의 오행에 의해서. 그게 음양 오행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음양 안에는 이제 또 태음과 소양, 소음, 태양 이런 기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질. 그러한 기질들을 그래서 받아들여 가지고 태음인, 뭐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이러한 사상 체계를 만들어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떠한 이 한의학 안에 보면 그러한 사상 체계에 따라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그 기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태양인의 기질에 맞는 것, 혹은 태음인의 기질에 맞는 것, 소양인의 기질에 맞는 것, 소음인의 기질에 맞는 음식들이 있고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궁합이 맞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궁합에 따라서 음식도 먹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기질을 수, 금, 목, 화, 토. 그러니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 물이죠. 그 다음에 금, 물질이죠. 화, 불이죠. 그 다음에 목, 나무지 않습니까? 토, 흙이죠.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결국 이 수, 금, 화, 목, 토가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건 수,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것은 금, 봄은 목, 그 다음에 여름은 화, 그리고 계절의 중간이 토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행이죠. 오행. 움직인다는 거지. 오행. 그 굉장히 복잡한데요.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이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한국인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만물 체계를 한국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대상들 혹은 만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상의 모든 물질, 사물에는 그 사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존재하는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있는가?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보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사고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음양오행 사상에 근거한 한국인들의 어떠한 기저에 깔려 있는 사상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 하늘, 사람, 땅의 삼재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사람, 땅의 삼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문적 체계가 3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천문학과 풍수학과 한의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이라는 것은 하늘을 다루는 학문이면서 사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에게는 모두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두 사주팔자를 타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사주팔자를 타고나기 때문에 팔자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 운명에 순응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의 그 젊은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사주팔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개척하고 내 의지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땐 또 이런 사주팔자를 또 끌어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팔자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팔자인가라는 얘기를 그냥 무의식중에 해버립니다. 그럼 팔자인가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 때문인가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그런 기저에는, 그러니까 한국인 기저에는 그러한 의식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학이라는 것은 결국 천문,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나서 그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음양오행을 적용시켜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과학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 음양오행의 어떠한 사주 별자리에 의해 가지고 그 별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뭐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주학을 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 인간의 어떤 길흉화복을 그런 것들로 논의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풍수학이라는 것은 땅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생기가 있는,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생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늘과 땅, 자연에는 이러한 생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위, 그러니까 동서남북 방위죠. 이 동서남북 방위라든지 형상,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집을 짓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집을 짓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남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남쪽으로 방향을 트는 걸 왜? 남향집이 햇볕이 잘 들어오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풍수학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들을 지을 때 보면 남향집을 많이 짓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떤 풍수학적인 그런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집이죠. 그래서 집터라든지 그러니까 무덤을 정할 때도 한국인의 무덤을 정할 때도 그런 풍수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의 조화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풍수학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사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저에 깔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인들은. 그런 점들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의학. 그러니까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체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화, 목금, 토라는 그러한 인간에게는 그 각각의 체질들이 있어가지고 그 체질에 따른 신체 장기를 음양오행과 연결시켜가지고 기의 흐름을 갖다가 올바르게 해줘야 한다는 게 바로 한의학이죠. 그래서 침이라는 게 침을 맞고 이렇게 뜸을 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의 혈을 막는 행위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해주는 기혈을 뚫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기혈을 뚫어져 가지고 피가 올바르게 돌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한의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의학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의학의 어떤 대표적 그 한의학사가 바로 동의보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동의보감에 의하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죠. 동의보감에 의하면. 왜? 그 동의보감을 만들었던 허준이 오랜 그 한의학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동의보감이 이런 거죠. 한의학에서 동의보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허준이 이런 겁니다. 허준이라는 의사죠. 근데 그 의사는 임금의 의사였죠. 임금의 의사였는데 그 임금의 의사였던 허준이 보기에 일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준이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의학의 도움을 좀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동의보감이라는 의학 서적을 펴내게 되는 거죠. 그 동의보감이라는 의학 서적이 바로 민중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약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내가 고급 약재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백성들이 사기는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한 약재와 동일한 효과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재가 무엇이 있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와 동급인 어떠한 싼 약재들, 그 다음에 민중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한 것들로 치료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학서 안에다가 집어 넣어놓는 게 바로 넣었던 게 바로 동의보감인 겁니다. 그 허준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한의학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이재마가 있습니다. 이재마. 그 이재마는 이제 사상 체질을 만들어낸 분이거든요. 사상 체질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어떠한 소음인, 태음인, 그 다음에 소양인, 태양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 체질에 따라서 음식도 섭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체질에 따라서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는 것도 바꿔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재마 선생이 되죠. 그래서 이 사상 체질이라는 것에 따라서 독창적 어떠한 한의학을 만들어낸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인들은 이 사상 체질에 따라서 그걸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때도 이게 너는 이를테면 소음인인데 이걸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가요? 하면서 그걸 거부하고 이러는 것들이 한국인들 안에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끔씩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상 체질입니다. 사상 체질. 그래서 이제 이 음양오행에 의해 가지고 천문학, 풍수학, 한의학이라는 것이 융성하게 된다라는 것이 한국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게 이제 풍수 사상입니다. 풍수 사상. 이 풍수 사상이라는 것은 음양론과 오행론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어떤 주역의 체계를 중요한 논리 구조로 삼아 가지고 길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어떤 지리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리 과학. 그렇기 때문에 이 풍수설의 어떤 구성이라는 것은 산, 물, 그다음 방위, 동서남북 방위, 그다음에 사람 이 네 가지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라는 것은 생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기운이죠. 살아있는 기운이 바람을 타고 흩어지거나 물을 만나면 멈추는 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다스려서 집터나 무덤터를 잘 잡아야지 인간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풍수사상을 뭐 그런 것들이 있어라고 우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측면도 부분적으로는 인정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그 무덤을 다시 이제 이런 게 있죠. 무덤 안에 어떠한 일이 갑자기 거기에 무슨 도로가 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덤을 없애버리고 도로를 내야 된다. 혹은 거기에다 어떠한 집 같은 걸 지어야 한다. 라고 하면 그 무덤을 이제 다시 파헤치게 되죠. 그럼 그 무덤을 파헤쳐 보면 실제로 백골화 되어 있는 백골화라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다 썩어가지고 백골만 남은 거를 백골화라고 하죠. 백골화 되어 있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반면에 제대로 썩지 않은 시체들도 가끔 나타나죠. 그것은 그 썩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땅의 기운이라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거기서는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바로 풍수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풍수사상 역시 한국인들의 어떠한 기저에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이사를 할 때도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것들을 막 따집니다. 그래서 뭐 손 있는 날은 뭐 저거 저도 그건 자세히 모르는데요. 손 있는 날과 손 없는 날 따져가지고 이사의 날짜를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풍수 어떤 사상에 의한 거죠. 그리고 집터를 잡을 때도 그 집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향집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서 봤을 때 남향집이 통계상으로 놓고 보면, 자, 이거는 지리 과학이거든요. 통계상으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놓고 봐도 남향집이 훨씬 더 볕이 잘 들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방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풍수 지리의 아주 최절정이라면은 이제 무덤이죠. 무덤 털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무덤 털을 한국인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무덤 털을 잘못 잡아서 조상을 잘못 모셔놨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해버린 거다라는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의 어떠한 말의 기저에, 생각의 기저에는 그러한 의식들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풍수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자생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통일신라 전후에 당나라의 어떤 풍수사상이 유입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말의 어떤 도선이 한국 풍수사상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도참사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나라의 흥망을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생각들, 사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절정을 찍었던 게 바로 조선 한양천도죠. 조선초 한양천도. 그러니까 조선 건국에 있어서 그 무학대사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학대사는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수에 굉장히 밝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학대사가 한양천도를 이성계에게 건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성이죠. 개성 지금은 북한에 있는 개성이 원래 고려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 개성에서 천도, 그러니까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거죠. 왜? 개성이라는 나라는 이미 고려가 지금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의 기운이 다 해버렸다고 보는 겁니다. 땅의 기운이 다 했기 때문에 좀 더 흥할 수 있는 땅의 기운이 흥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게 바로 한양천도를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한양천도를 막 정도전이 반대를 하거든요. 정도전이 반대를 하거든요. 아니 왜 거기를 수도를 뭘 옮기고 왜 정도전은 바로 뭡니까? 신흥 4대부였죠. 신흥 4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아까 뭐였다 그랬습니까? 군벌 출신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성계는 군벌 출신이다 보니까 어떠한 성리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 자신이 믿는 어떤 승려인 무학대사가 여기 땅의 기운이 다 있으니까 한양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덥석 믿어버리는 거죠. 왜? 성리학적인 어떠한 그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풍수사상에 의해서 봤을 때 땅의 기운이 없다고 하니까 군벌들은,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믿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거기가 나쁘다 그러는데 굳이 거기에 있으려고 할까요? 별로 할 것 같지 않지요. 또한 되게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야, 그 집 귀신 나와. 라든지 그 집은 방위가 잘못돼 가지고 그 이상한 집이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흉가가 있지 않습니까? 흉가. 그 흉가가 있을 때 그 흉가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그 흉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한국의 어떤 풍수사상에 가면 그거는 땅의 기운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모양 같은 것도 땅의 기운을 제대로 받게끔 설계해야 된다라는 게 풍수사상이거든요. 근데 현대의 어떤 집을 지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기업의 대기업의 어떠한 그 총수들이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를 옮기는 건물을 짓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풍수학도 따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아직도.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다 물어본다는 거죠. 조언을 구한다는 거죠. 왜? 저 같아도 무언가 거기 집을 이사하려고 할 때 그 집의 기운이라는 게 흥하면 좋은 거지 흉하다 그래 버리면 가고 싶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라는 게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기, 살아있는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가가지고 자연의 숲속 안에서 힐링을 한다는 것도 자연의 어떠한 그 기운, 내뿜어져 나오는 그 기운을 받아들여가지고 인간이 좀 더 편안해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힐링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이러한 풍수사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세기를 기점으로 이러한 풍수사상은 음택, 그러니까 무덤터죠. 무덤터를 잡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러니까 음택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무덤터를 제대로 놨느냐 안 놨느냐를 가지고 길흉을 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해버리게 됐다는 거죠. 또한 음택과 더불어서 집터를 잡는 그 두 가지의 그 대표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일제는 조선의 전기를 끊겠다는 의도로 전국의 명산과 혈에다가 못을 박고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한국의 유명 산들 뭐 여기 서울 근교에 있는 산들만 해도 그 뭐 일제가 혈이나 기를 막기 위해서 못을 이렇게 쇠 못으로 박아놨던 그 자리라 그래가지고 보존되어 있거나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여기가 바로 일제의 어떤 만행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뭔 만행이냐 그러면 얘들이 한국인들의 어떤 그 혀를 끊겠다는 의도로 여기다가 쇠 못을 박아가지고 그 혈자리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럼 그 혈자리라는 것은 혈자리랑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핵심 자리라는 거죠. 핵심 자리. 그 핵심 자리에다가 혈도를 막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혈도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혈을 박아서 그 혈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기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기가 있는데 그 기가 혈이 뭡니까? 피혈자 아닙니까? 피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그 혈자리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피가 잘 못 돌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잘 돌아야 되는데 혈자리를 막아버림으로써 땅의 기운이 제대로 못 돌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국운을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국운을 갖다가 막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일제죠. 아주 나쁜 행위죠. 생각해 보면 정말 나쁜 거죠. 음.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풍수사상은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한국의 어떤 정신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생활 문화에도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실학사상을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실학사상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에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을 목표로 주자학이 지니지 못한 어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각 분야의 실천론을 전개한 일련의 사상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세치용인 것은 농촌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자는 거죠. 농촌 생활. 이용후생,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기술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실전론에 근거한 그러한 사상을 펼쳐나가자라고 했던 게 실학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문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학은 16세기의 양난,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피폐해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리학적 통치 이념이라는 것이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리학적 통치 이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학의 계통은 총 3계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경세치용파가 있죠. 경세치용파는 이익을 중심으로 한 학파로서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농촌 생활의 안정을 토대로 한 개혁을 주장했던 세력이 바로 경세치용학파입니다. 다음으로 이용후생학파가 있죠.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경세치용학파와 이용후생과 실사구시학파를 묶어서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북학파. 그래서 이 북학파는 이용후생학파와 실사구시학파로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이용후생학파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 생산기술의 혁신 등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사구시학파 같은 경우에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서, 금석 등의 실증적 고증을 실제적으로 고증을 위주로 해가지고 순수학문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금석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됩니다. 금석학. 그러니까 실제적 고증을 하자는 거죠.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자는 거죠. 고증. 그런 것들이 어떤 철학의 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학의 그렇다면 특성은 무엇인가 했을 때 총 5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판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폐쇄적 권위와 사회 모순을 비판하면서 학술과 사상에서의 어떤 개방적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개혁성이라는 것은 군주제를 대신해 어떤 민의협제, 군주제를 대신하는 민의협제를 제시하는 등의 어떤 사회 문제의 개혁을 시도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주체성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반성하고 대응하면서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자주적 문화유산 창조를 하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실용성이라는 것은 학문의 관심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두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실증성이라는 것은 학문의 어떤 연구 방법을 경험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증적인 것으로 채택을 하자. 이러한 특성들을 5가지를 내세웠다는 거죠. 실학이.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실학의 한계가 또 오게 되는데요. 결국 중심 인물들이 어떠한 실학의 어떤 이상들을 갖다가 실현시킬 힘이 일단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 이론 틀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조선 후기에 어떤 학문 사상 체계로서에 그쳐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떠한 실질적으로 학문을 이용하는데 실생활에 이용하게끔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은 후세에 전달되게 되지만 조선 후기에 이뤘던 하나의 실학 운동이었다라는 정도로만 인식되고 사상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계점을 노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이제 선도 사상입니다. 선도 사상. 한국의 사상 체계 안에서, 사상 문화 안에서. 그래서 선도라는 것은 신선이 돼가지고 장생불사하기 위한 수련 방법이죠. 그래서 유불선에서 선사상이죠. 선사상. 그러니까 도가죠. 도교. 그런데 이제 이 도교가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 도가 사상이. 그래서 한국의 선도의 조종이라는 것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은 황제를 조종으로 삼았거든요. 중국에서 황제를 조종으로 삼았는데 한국에서는 환웅, 당군을 조종으로 삼죠. 그러니까 환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온 하늘나라를 지배했던 게 환인이었고 그의 아들인 환웅이 백두산에 내려와 가지고 곰하고 호랑이가 와가지고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환웅이 마늘과 쑥을 주면서 100일 동안 참으면 인간이 되겠다 해가지고 100일 동안 참았던 곰이 웅녀가 됐죠. 그래서 그 웅녀와 환웅이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단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 하늘의 아들이 손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선도 사상이라는 것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천손 사상,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죠. 왜?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었고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세우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삼신사상,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다. 이러한 것들이 고대 어떤 선도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도사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외래의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도교가 되겠죠. 그것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유불선이 일체화돼 가지고 융합된 사상 체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도 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과 신과 사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고 인간의 주체적 자각에 의해서 밝혀진 사회가 중심이 되기에 나보다는 타자를 중시한다는 거죠. 나보다는 타자를 중시한다. 이런 것들이 한국 선도 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와 타인의 그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의 어떠한 선도 사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도 사상은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선도 수련법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앞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시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 안 하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사상 체계를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4가지가 이제 뭐 이를테면 음양오행 사상, 그 다음에 풍수 사상, 그 다음에 실학 사상, 그 다음에 선도 사상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러한 이 4가지의 핵심은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게 음양오행이기 때문에 음과 양이 있고 음과 양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 조화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조화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리고 자연 대상물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그러니까 기운, 생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생기를 갖다가 인간과 생기가 그러니까 사물이 소통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국인들의 어떤 사고방식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은 타인과 타자를 좀 중시하고 그러한 사상 체계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 대상물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그것마저도 하나의 함께 살아가야 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인의 사상체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제가 2편을 준비했는데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편은 올려드릴 거고요. 한 편은 시간이 닿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한국의 무속 신앙을 이해하는데 좋은 도움이 된 그런 그 영상 한 편 하고요. 한국의 어떤 정신과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튜브 한 편, 이렇게 2편을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둘 다 40분 이상이 좀 되는 거여가지고 시간상으로 좀 많아서 제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한국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종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